첫 번째 포인트는 현재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많이들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미중 경쟁이 상당히 다른 페이즈로 접어들었다. 더 이상 과연 allies and partners들이 이러한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겠느냐. 오바마 정부의 어떤 미중 협력을 강조하는 G2,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는 미국이 홀로 때렸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이 이런 두 강대국 간의 외교적 공간을 넓히고 유지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편에 서라 이걸 강요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균형을 잡기는 쉽지 않다. 이미 박근혜 정부부터 한국의 어떤 중국 경사론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까지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소위 균형 외교, 밸런스 투 디플로마시니 아니면 밸런싱이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그 당시까지는 괜찮았다고 봅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이미 미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고, 제가 아는 모 유명 싱크탱크 미국에 있는 스캇은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한 인사가 저에게 얘기를 하는 게 아직 기억이 나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한국이 계속해서 이런 중국 경사론과 미국과의 어떤 동맹에 아주 굳건한 그러한 관계에서 자꾸 디비에이트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것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 결국 제2의 세컨드 애치슨 라인이 그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좀 우려가 됐었는데, 결국 미중 관계의 새로운 어떤 양상, 그리고 바이든의 어떤 중국 대리기의 새로운 양상, 즉 미중 경쟁을 제로섬으로 끌고 가는 이러한 양상이 결국은 한국과 많은 동맹국들과 파트너 국가들이 더 이상은 균형을 잡지 못하는 그러한 국제 질서가 되고 있다. 또 하나 이제 미중 경쟁 구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소위 지금까지는 안보냐 경제냐, 미중 사이에서 또 가치냐 아니면 경제적 이익이냐, 차이나 머니냐, 이런 이분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제 미중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외교를 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게 일부 맞았어요. 왜냐면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도에 터지고 나서 미국의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중국이 부상을 하고 1대1로를 만들고 그러면서 소위 중국식 1대1로에 의해서 차이나 머니 사슬이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소위 많은 국가들이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을 했죠. 왜 차이나에서 머니가 나오는데 왜 미국 쪽에 계속 붙어 있어야 하느냐. 소위 미국이 패권국의 역할을 했던 것은 과거에 미국이 많은 국가들에게 부여했던 공공재, 퍼블릭 굿즈가 있었기 때문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 소위 미중 사이에서, 즉 안보와 경제 사이에서, 그리고 가치와 이익 사이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어떤 외교적인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소위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거, 중국을 배제시키는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을 하겠다는 정책이 저는 매우 스마트한 정책이라고 저는 보는 게, 결국 공급망을 구축을 하겠다, 중국을 배제시키겠다, 여기에 헤쳐 모여라 라고 이제 미국이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말 안 듣는 국가들, 애매모호하게 태도를 취하는 국가들에게는 리퀘스트도 하고 디맨드도 하고 협박도 하고 이러면서 이 공급망이 계속 점차 구축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가치에 기반해서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을 하기 시작을 했지만 이 공급망에 들어오는 국가들에게는 소위 자국 중심의 자기들만의 클럽이 가질 수 있는 클럽 굿즈가 제공이 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면 이 공급망 안에서 삼성과 같은, LG와 같은 컴퍼니들은 수출 액세스, 마켓 액세스를 누릴 수가 있고 기술을 공유할 수가 있고 어쨌든
중국에 대한 어떤 액세스가 중단되는 대신에 이쪽에서 다른 파이가 주어질 수 있다는 그런 논리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그 바이든의 정책, 즉 과거의 그 가치냐 경제적 이익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혼돈했던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가치를 따르면 경제적 이익도 부과된다는 쪽으로 상당히 정책이 스마트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 구축이라는 정책이 생각보다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는 이거를 제도화해야 되겠다, 정형화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결국은 IPEF로 귀결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IPEF에서 미국이 추진했던 글로벌 공급망의 어떤 그 형태, 즉 무형으로 남아있던 이런 글로벌 공급망 정책이 IPEF라는 것으로 이제 지역 기구화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협력했던 소위 데모크래틱 코올리션에 기반해서 협력했던 국가들이 IPEF의 정식 회원국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제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바이든 정부의 이런 정책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요청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은 결국 중국 견제를 위한 정책의 핵심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이 결국은 제도화돼서 IPEF로 넘어가는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는 게 미국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코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포괄적 전략 동맹이 지역 동맹화되는데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부여받은 그 주제가 결국은 대북 정책 공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북한 이슈로 제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미중 경쟁 구도에서 북한은 여전히 그 강화되고 있는 북중 관계 속에서 도발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죠. 그래서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동맹 관련해서 뭘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간의 위협 인식의 공통화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은 뭐 지난 트럼프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동맹이 약화됐다고 비난받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이유, 베이직 리즌은 위협 인식에 대해서 한미가 공유하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소위 북한 위협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는 파트너로 더 보기 시작을 했고 미국은 오히려 한미동맹이 중국을 위해서, 중국 견제를 위해서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또 중국이라는 이 두 가지 threat object에 대해서 한미가 공유하는 게 완전히 사라져 버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신정부가 들어섰고 결국은 이러한 기본적인 위협 인식을 공통화하는 작업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느냐. 뭐 북한 위협에 대해서는 지금 또 뭐 계속 도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 threat perception이 commonized 될 수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China 이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아까 전재승 교수님께서도 이 China threat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건 좀 자문을 해야 된다고 봐요. 과연 중국이 우리에게 위협인가? 왜 저는 잠재적으로 위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겪었던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성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위협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wishful thinking이 계속 있는데 지금 한국이 처해 있는 어떤 지리적인 요건을 가만히 살펴보면 저도 이거를 계속 자문을 한번 해봤어요. 중국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지? 과연 주한미군,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패권이 상당히 약화가 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상당 부분 빠져나가는 상황이 온다면 한국이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상대를 해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들 뭐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상태에서 중국을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되지? 물론 자강이 필요하겠죠. 보면 우리의 몸뚱아리는 차이니즈 컨티넨트에 속해 있고 우리의 머리는 다 미국 쪽이란 말이에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를 엄청 강조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크게 닥쳐 있는 딜레마라는 거죠. 머리와 몸이 따로가 있다는 상황이죠. 이란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빠져버리고 한미동맹이 약화가 돼버리면 우리는 그냥 머리가 몸을 따라가는 쪽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러한 딜레마, 즉 차이나라는 지정학적인 어떤 슈퍼파워,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슈퍼파워가 우리의 그 사고방식, 우리의 머리를 결국은 몸뚱아리에서 떼내버릴 수 있다는 그러한 상상하고 싶지 않은 미래가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어떤 차이나 트렛에 대한 어떤 카모나이징에 대해서도 한미 간에 이제는 좀 본격적인 논의가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이제 북한 문제인데, 여기도 좀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국과 미국이 같이 갖고 있는 딜레마인데, 이미 북한은 핵을 보유하는 국가인데 정책은 여전히 비핵화를 부르짖어야 하는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핵을 보유했는데 왜 비핵화를 부르짖어야 하나? 저는 솔직히 이런 딜레마에 대해서 솔직히 좀 가끔 짜증이 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맞는 정책은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가 맞아요. 왜?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했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이 시도하려고 하는 핵 군축 협상이 오히려 현 시대는 맞다. 근데 이것은 미국 주도의 어떤 국제 체제와 한미 동맹을 상당히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은 CBID를 한국과 함께 주장해야 하는 그러한 딜레마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한미가 가져갈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선택지는 결국 뉴클리어 패러티를 만드는 게 또 하나의 옵션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결국 뉴클리어 패러티도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국이 상당히 껄끄러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아까 그 유재승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핵공유라듯이 뭐 이러한 약간 편법적인 그 뉴클리어 엄브레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지금 자꾸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서 뭐 결국은 한미가 만나서 어떤 식으로 비핵화 북한 문제에 대해서 또 같은 전략적인 목적을 가져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는데, 결국은 그 북한 비핵화여야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핵군축을 주장하는 북한의 논리에 따른 한반도 비핵화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결국은 verification이 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검증 가능한 완전한 비핵화가 우리의 목표여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러한 verifiable, complete and verifiable denuclearization이라는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세스를 밟아 나가야 하느냐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소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해법 중에 하나가 freeze and rollback이라는 거. 1, 2단계로 가자는 거죠. 일단 뭐 우라늄, 농축 우라늄하고 플루토늄 액티버티를 동결시키고 핵실험을 동결시키고 ICBM 발사 동결시키고, 일단 거기서 1단계 하고 그 다음에 롤백으로 가자는 건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 프리즈 앤 롤백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롤백 단계에서의 워킹 레벨 톡을 북한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러한 단계일 수밖에 없다. 솔직히 이 워킹 레벨 톡에서 북한은 결국은 베리피케이션도 받아야 되고 뭐 데클러레이션도 해야 되고, 결국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북한 육자를 내면서 탈탈한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에서도 과연 북한과 현실 가능한 워킹 레벨이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가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도 한미 간에 좀 논의가 필요한 것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아까 유재승 장군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확장 억지력을 미국으로부터 제공받고 강화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저는 뭐 정상회담에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다시 복원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과거에 스탑됐던 뭐 연합훈련, 실기동 훈련을 재개하고,
그리고 뭐 전략자산도 전개하는 문제가 계속 뭐 제기될 걸 보이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략자산이 무슨 일만 있으면은 한반도로 출현하는, 이 수시로 이제 전개되는 이러한 문제, 사후적으로 전개되는 이러한 상황이 과연 우리가 완전히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해서 제기가 됩니다. 2010년도 뭐 연평도 도발 사건, 폭격 사건 이후에도 뭐 한반도의 전략자산이 전개가 됐었고, 그렇지만 우리가 보복할 수 없었고 확전을 원하지는 않고 미국은 이런 단계가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의 확장 억지력으로는 물론 뭐 미국의 사드가 배치가 되고 우리의 LSM과 MSM이 또 같이 결부가 돼서 인터오퍼러빌리티를 가지고 같이 전개가 되면은 어느 정도 뭐 미사일 디펜스 체계가 뭐 구축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 북한은 또 신전략 무기를 많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전략자산, 핵무기나 핵탄두를 뭐 날르고 떨어뜨릴 수 있는 전략자산이 상시 배치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뭐겠느냐. 이 미국 GPR은 또 최근에 역동적 전력 전개, 다이내믹 폴스 임플로이먼트라고 해서 여기에 따르면 제가 보기에는 뭐 상시 순환 배치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즉 북한의 어떤 뭐 대남 살상을 야기할 수 있는 도발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다른 뭐 도발 국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확장 억지력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도 하나의 숙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는 한미일 간의 확장 억지 협의체 구성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한미일 간의 많은 협의가 이루어졌지만 한미 간에만 확장 억지 전략 협의체를 만들 게 아니라 한미일 간으로 이걸 좀 확대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일본은 냉전이 끝나고 나서 이 시큐리티, 그러니까 아주 인히어런트하게 근원적으로 안보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뭐 걸프 전쟁 이후에 뭐 국제사회의 어떤 뭐 일본의 비난, 일본에 대한 비난, 왜 너네는 돈만 퍼버냐, 뭐 다른 국가들은 다 걸프전 가서 젊은이들이 죽지 않았느냐, 이러한 비난 속에서 결국 일본의 대외 안보 전략이 전환이 됐고, 그러면서 좀 더 적극적인 안보 전략을 취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고이즈미 때부터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이즈미 때부터 하위법을 개정을 하면서 헌법 개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아까 정호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이러한 일본의 안보 전략을 전환하려는 시도가 또 한 번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방위비 2% 늘리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과거의 적기지 공격 능력도 새롭게 다른 개념으로 또 바뀌기 시작을 하고 있고,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충분히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 목소리를 같이 낼 걸로 저는 보이고, 그러면은 물론 한일 관계가 아까 다른 분이 또 말씀하셨지만 한일 관계를 본래적으로 좀 치유해야 되는 문제가 가장 크게 근본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는 것, 뭐 역사 문제 따로 또 다른 안보 문제 따로 해서 투트랙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도 일본은 그럼 역사 문제를 니네가 등한시하려는 꼼수냐라고까지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여전히 한국이 먼저 역사 문제에서 해법을 가져와라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투트랙으로 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한일 관계나 한미일 협력의 하나의 방안으로 한미일 간의 좀 확장 억지력을 구축하는 협의체 구성 같은 것들이 좀 하나 추가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